오픈 AI, 스페이스X, 오센틱 3총사가 내년에 상장합니다. 또 현금 다발이 들어오는군요. 예, 특히 스페이스X IPO 얘기는 있는데 바로 상장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또 가겠네요. 다 합쳐서 한 5조 달러 될 것 같아요. 가뿐이 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그럼 무시무시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태로워 보인다 라는 말을 늘 달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그렇게 올인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항상 덧붙이지만, 일단 돈을 걸려면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에 조금 더 넣을게요.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시장에 또 이렇게 금리가 내리는데 여기서 또 내린다고 하는 경악 속에 IPO 축포가 터지면 알고 이제 짐도 좀 쌀 준비도 하고 행동 강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열의를 가진 행동가분들은 그 전에 총알을 준비해놔야겠나요? 5월 전에. 지금 들어가야죠.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지침을 모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불장 내년은 어떨까요? AI 거품론의 기죽은 서학개미들. 내년에는 미국장에서 어깨를 좀 펼 수 있을까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맘때 올해 증시 전망하면서 미국보다 코스피가 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모 컨퍼런스에서 네, 이제 뭐 둘 중에 어디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물어볼 건데요. 그래서 네. 둘 중에 어디 그러길래 뭐 국장 올해 이제 2025년은 국장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뭐 또 딴 거 쭉 묻다가 뭐 어떤 자산 그러길래 골드가 좋아요. 코인보다 골드가 좋아요 그랬나? 뭐 그랬는데 운이 좋아서 맞았습니다. 운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실력자에게 현장 지침을 듣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올해 미국 증시가 그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많은데요. 이거는 역시 AI 거품론 때문일까요? 네, 그 너무 심해요. 어떤 면이 심하죠? 일단 이번에 XAI,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금 조달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30조 정도. 와, 여기는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거기는 근데 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하기도 정말 쉬울 것 근데 같아요. 은행이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네. 세계 4대 사모펀드인 아폴로한테 받았고요. 사모펀드에서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자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10.5%. 10.5%. 그리고 만기 2.5년. 빨리 갚아야 되나요? 물론 한번 롤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최대 되는데. 5년. 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금리로 이걸 질렀다. 둘 중에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신 있다. 첫 번째 하나는 아니 자신보다는 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우린 끝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2006년 아이폰 모멘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선점하고 석권하지 않으면 모토로라가 된다. 죽는다. 또는 노키아가 된다. 노키아. 예, 블랙베리가 된다. 블랙베리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회사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아이폰이 100만 대 팔았어요. 장난감이었죠. 근데 우리 2009년 한국에 이제 출시될 때 아이폰 3GS가 나왔는데 1억 대 팔렸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왔는데 10억 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세 회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회사들은 다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스마트폰에 뭐 다 탑재돼 있고, 저희도 스마트폰 없으면 업무가 안 돼요. 업무가 안 돼요. 저희도 뭐 자산 배분하는 회사지만 저희도 앱으로 다 가입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022년 11월 챗 GPT 3.5가 딱 나온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폰 모멘트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리는 자는 블랙베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자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메타는 얼마를 조달하냐면 50조 원. 네. 그리고 오픈 AI도 여기는 55조 원 정도 우리 돈. 오픈 AI가 가장 빚이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던데. 그래서 곧 상장할 것 같습니다. 상장 얘기까지 조금 이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왜냐면, 어마어마한 돈들을 태우고 있다라는 건 네. 이걸 놓치면 끝장이다. 이걸 이게 첫 놓치면 번째고, 끝장이다. 이제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야, 이게 좀만 이렇게 만기를 짧게 빌리는 거 보면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트형이 있거든. 예, 만기 연장 쉬워. 이거 저 6.5% 뭐 10.5% 금리 그때 되면 다 내려갈 거야.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다 이런 자신감.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렇게 높은 금리로,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회사들이 다 빌리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게 AI 거품론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는 거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냥 미래야. 어. 이건 우리의 미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사실 너 빨간약 안 먹은 거야.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완전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건 거고 목숨을 건 거고 여기서 지면 우린 끝장이야. 음흠. 망하기 전에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라는 걸로 달려가니까 음흠.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거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해를 못해 라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뭔가 존재를 건 경쟁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손정의 이재명 이렇게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이제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는 양반이잖아요. 이 양반도 당연히 AI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 나올 때까지 괜찮아. 이 상황은 꽤 오래 갈 거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존재를 건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쟁 상태가 꽤 오래 간다면 이거를 거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이 회사 대부분이 망할 거라는 거죠. 그 중에 몇 놈만 살아남는다. 잘해야 하나 둘 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경쟁이 이 셋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의 확률인데 제가 왜 이걸 버블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좀 하냐면 여기 빠진 네 회사가 있거든요. 오센틱 이에 클라우데를 출시한 거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미나이를 출시한 구글,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시리를 갖고 있는 애플, 그리고 AWS를 가지고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제휴, 자기들 코파일럿도 하지만 제휴도 하니까 여긴 좀 빼고 이야기를 해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테크 기업들 7개에서 8개는 전부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딥시크를 개발한 R1 그죠? 딥시크가 개발한 R1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코엔 이 둘까지 하면 10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AI 모델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챗GPT 5.0 수준과 딥시크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을 비교하면 거의 10%도 차이 안 난다. 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살아남을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이번에 MBC에서 나온 기사를 보는데 네. 모든 전 세계의 선진국 그러니까 대략 한 10억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한 10억 명의 가구가 매달 100불을 써야 이 투자의 수익이 난다. 그 정도 써야 그러면 이제 됩니까? 우리는 그걸 쓰거든요. 네. 스마트폰에 네. 집집마다 우리 노예가 돼가지고 특히 2년마다 신형폰 나오면 저 이번에 트리플 폴드 살 거거든요. 이러면서 부럽네요. 예 그걸 사면서 우리가 매월 최소 10만 원씩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의 중산층 가게가 폰에 매월 100불 우리 돈 14만 5천 원 정도를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넣으니까 네. 스마트폰 회사 이익의 90%는 애플이 가져가지만 네. 나머지 10%를 놓고 삼성전자랑 샤오미랑 오포, 비포랑 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 모든 이익은 90% 이익은 사실 애플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애플이 가져가는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그 정도 덩치의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과연 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없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버블이냐 하면 없어지면 내가 이긴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아, 내가 망할 거야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버티면 돼. 그렇죠. 그런 나는 또 각오로. 나에게 강점이 있어. 음흠.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는 데다가 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뭐 내년 이맘때 2%까지 인하해 줄 거라고 다 믿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발행하고 10%에 이르는 이자를 치러 가면서 그렇군요. 그때 살아남으면 내가 다 먹는다. 헐값에 저기 내가 저 메타 인수할 거야. 내가 저 메타 인수. 코파일럿 인수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물론 그에게 이제 믿는 카드가 하나 더 있고요. 뭐가 더 있나요? 예, 바로 오픈 AI 스페이스X 오센틱 3총사가 내년에 상장합니다. 아, 또 현금 다발이 들어오는군요. 예, 특히 스페이스X IPO 얘기는 있는데 바로 상장하는 분위기로 가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IPO 때 대략 돈을 얼마 정도를 펀드 레이징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신규 증자를 뜻하는데 300억 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딱 했죠. 그 XAI가 증자하려는 돈이 200억 불이었잖아요. 그 200억 불보다 더 많은 조금 돈을 더 한 많이 반에 땡긴다. 상장하면서 증자한 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할 테니 이제 콜로서스 2라는 펀드였는데 이번이 네. 3, 4부터 시작해서 한 10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정말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또 가겠네요. 예, 그러니 시장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가 지금 왜 들어오겠어요? 딱 봐도 이거 버블이 온다. 그리고 엄청난 가격에 이 IPO가 성공할 거다라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다들 뭐 2028년, 27년에 하지 뭐 그러던 게 전부 일제히 최근 한 1개월 사이에 오센틱,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X 세계 장외 시장 3대장이 여기 이제 틱톡까지 하면 4대, 아니 바이트댄스까지 하면 이제 4대장인데 이제 거기까지 하면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전부 다 시가총액 1조는 가뿐히 갈 거라고 믿는 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내년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몇백억 불 아니라 몇천억 불을 다들 끌어들일 텐데 그렇죠. 그 이제 돈의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킬 테니 그 돈이 이제 엔비디아로 가고 삼성전자도 가고 막 주변에 있는 또는 전력 기계 회사로도 가고 변압기 회사로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돌고 하면서 SMR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끝없이 형성시키고 여기서 증자를 끝도 없이 하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들어갈 거니까 이 투자가 진행되는데 당장 꺼지겠어? 라며 가겠죠. 그게 우리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에 정말 경악할 수준의 폭주가 있을 것이다. 시장의 폭주. 그걸 설명하는 주요한 논거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아직 미국 상장 안 된 또 뭐 그 정도 대장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장급 되시는 분들도 막 상장이 되고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특이한 해였어요. 올해가. 어떤 면에서? 2025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IPO가 없었어요. 한국도 LG CNS 정도가 대규모 상장이었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다 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은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 정도로 난 만족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대한 탐욕스러운 고래들이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고래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작아요. 아니 그 이 정도면 지구가- 웬만한 지구가 탄생한 이후 가장 큰 동물은 지금 향유고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GDP를 뛰어넘는 지금 한국이 1.7조 달러인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세 개만 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합쳐서 한 5조 달러 될 것 같은데. 가뿐히 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5조 달러니까. 그럼 무시무시하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돈의 전쟁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이미 주문을 땡기겠죠. 그럼 내년 여름보다 더 빨리 시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장보다 미국장이 좋다. 안 그래도 아까 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라고 했던 미국으로 갈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관련해서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라고 너무 지금 제목에 노골적으로 PD님이 노골적으로 물어서 노골적으로 네. 내년은 미국 주식이다. 내년은 미국 주식이다.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고 따끈따끈한 매력 있는 IT 기업들 빅테크 3인방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 증자에 참가를 하려면 공모에 참가를 하려면 이게 2003년에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때 아주 헐값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헐값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 네이버가 들어온 것처럼 미래의 네이버고 미래의 구글인데 얘들이 셋이 들어오고 이 셋 중에 한둘은 또 애플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음 애플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를 만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 전 세계의 돈들이 그 전에 증자하기 전에 전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 모건에 전부 다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다 넣어놔야 받을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군요. 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제 일종의 종교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놈은 살아남을 건데 그건 내가 될 거야. 그리고 결국 미래는 이 AI와 관련한 이런 세상이 지배할 거야라는 그 빅테크들의 믿음이 있는 건데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또 이 전반적인 형태가 가능한 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그런 믿음에 뭐 강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트럼프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8일에 AI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짓만 있어야 된다라면서 이제 규제 완화도 시사했거든요. 이것도 민관이 모두 합쳐서 달려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중국 견제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군요. 거기까지 네. 이어지는군요. 이제 뭐 그래놓고 또 H200은 팔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뭐 로비에 넘어갔겠죠.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아무튼 제가 봐서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국민 모두의 얼굴을 안면 인식을 하고 그 모든 각종 여러 가지 행적들을 조회할 수 있는. 자국민의 인권 따위는 없다. 그래서 음. 뭐 이제 동물농장 또는 1984를 만든 현실에 만든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정부가 다 통치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아마도 공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나라를 따라가려면 네.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면 수많은 텍스트가 필요한데 그 텍스트들은 다 저작권이 있는 걸 그쵸. 갖다 쓰는 문제가 있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또 되게 예, 뭐 예민한 그 이슈예요. 최근에 그 우리가 다들 SNS 프사를 다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만든 적 있죠. 지브리에 돈을 줬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타일은 저작권에 보호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같은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건 됐고 내가 밀어줄게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빅테크 기업 국가의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첨단 기술에 대한 장벽들이 해소되는 가운데 인간보다 우리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냐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자기가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것처럼 덤벼드는데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든지 가세요. 가자라고 덤벼드는 중이니 사실 우리도 좋지만 미국이 일단 저런 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억제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렇습니다. 폭주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버블인 건 알지만 여기가 지금은 좀 더 유망해 보인다라는 그런 쓰디쓴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것에 지금 대표님의 의미는 곧 꺼질 거라서 버블이다라기보다는 보다는 미래의 수익성 따위를 따지면 늦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의 이제 3단계를 저희들이 해지 금융 또는 투기 금융 그리고 폰지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지 금융이 뭐냐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국민연금 같은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 섹터나 저 산업이나 저 회사를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해놓으면 만에 하나 복권이 터져서 저 섹터가 잘 되는 순간 우리가 역설적으로 성과에 상대 성과가 부진해질 수 있으니 저기를 너무 우리 비관하는 거 아니야라고 사는 이걸 이제 저희들은 해지 금융이라고 부르고 이제 투기 금융이 뭐냐면 야 이게 미래가 있는데 우리 돈은 없어. 그리고 잘 되면 내 거고 잘 안 되면 돈 빌려준 사람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문제야. 그렇지만 가자. 이걸 이제 투기 금융 또는 레버리지 금융이라고 부르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좋은 말로 하면 투자 금융.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융이 뭐냐면 됐고 종국에는 우리 다 죽어. 일단 내가 나보다 더 바보들이 내 주식 사줄 거야. 뒤에 내 거 사줄 사람이 있어. 또 다른 바보 이론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제 그러면서 순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AMD니 뭐 인텔이니 이런 거 지분을 사주면서 거기다 주식 그 돈을 주고 거기가 갑자기 위탁 가공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엔비디아가 사고 뭐 순환 투자. 이런 순환 투자의 세계 여기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어마어마한 IPO는 다 또 월가의 그 거물들 또는 세콰이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VC들이 다 엮여 있는 여기서 이제 개미들한테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들어갈 거라고 믿는 이런 순환 대규모 순환 경제로 가는 게 전형적인 폰지 금융에 속하고 네. 이 폰지 금융의 세계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버블이다. 그러나 이 폰지 금융이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것은 저기 버나드 매도프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아들도 아빠가 그런 사기꾼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꾸려가던 회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충격을 받자마자 허상이었고 이 사람이 번 건 하나도 없었고 이 사람이 돈을 준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의 투자 자금이 끝도 없이 들어올 거라는 미디어. 전제로 배당을 주고 있었던 사상 누각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고요. 이제 이런 사례처럼 여기도 끝없는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이게 모든 세상을 해결하고 여기서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10억 인구의 가정들에게 매달 100불을 뺏어낼 수 있는 이 돈이 생기고 이 돈들 속에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라는 요 전제가 네. 어느 순간 무너지는 외부 충격이 올 때 끝나겠죠. 순식간에. 하지만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와 일종의 암묵적 아니, 동맹 관계인 친구들이 그러니까 버티지 않을까요?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러니까 그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한다. 산소를 불어넣지 않겠는가. 하지만 꺼질 수도 있지만 꺼지지 않기 위한 상당한 동력을 민관이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되지 정부가 않을까요? 같이 하는 작전이다. 음,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말을 늘 달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그렇게 올인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항상 덧붙이지만 일단 돈을 걸려면 그래 미국장보다는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에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미국장이냐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달러가 그냥 미국으로 쏟아져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년에 들거든요. 환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죠. 1,500원 이게 1,400원대 후반이 뉴 노멀이다. 그리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저도 거라고 청약 보세요? 넣고 싶거든요. 저도 계좌를 이트레이드 증권의 계좌를 개설하고 찰스 슈왑의 계좌를 개설해서 어떻게든 상장 즉시 따따블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요? 그런 돈들이 전 세계 돈들이 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저 돈이 전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로 갈 거니 지금이야말로 미국 주식을 사러 가야 돼. 눈물 나네요. 라고 정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또 너무 달러 강세는 또 트럼프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유럽이 옳다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달러 강세는 아니지만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의 강세라기보다는 네. 원화에 상대적으로. 대한 강세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의 그 명민함을 비추어 봤을 때 예, 뭐 대단하시죠. 정말 그 4848과 관련해서는 국장에서 다져진 게 있으셔서 그런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를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아주 와. 유명한 칼럼이 떠오르네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TQQQ라고요.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35%를 한국 사람이 들고 있나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투개의 민족입니다. 최적화돼 있네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옛날부터? 예, 서울의 양반집들 거래 기록 보면요. 네. 1년에 5번 팔린 집도 있고 6번 팔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좁은 땅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서 그런가요?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중개인들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섭다. 뭐 투자자는 돈을 못 벌어도 네, 돈 잘 버시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미국장이 훨씬 낫다고 봤을 때 아니 훨씬이라는 표현 상대적으로 돈이 굉장히 몰리고 돈을 그냥- 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냥 저보고 돈을 넣으라면 좀 1원이라도 미국에 좀 더 넣고 싶다 정도로 봐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게 사실 길게 볼 상황은 아니고 저변에는 이제 얼마나 길진 모르겠지만 끝이 있는 게임으로 보이고 이제 그 IPO가 음. 내년에 안 나오면 그 후년에 나오겠죠.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보인다. 어떤 여기에 의미에서? 투자를 한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들이 네. 야 몇십 년 만에 기회가 왔어. 야 털자라고 생각을 하니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똘똘한 애들 음. 사모펀드들 VC 같은 사모펀드니까 거기가 야 내년이 찬스야라고 느꼈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이 유례없는 버블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27년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해 더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좀 우리가 정보력이 그쪽 사람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판단을 좀 맡겨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에 속하는 편인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게 상당 기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모든 거를 걸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좀 어느 정도 헤징도 필요하고 자산 배분도 좀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르면 좋은 거고 남들보다는 못 먹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도 좀 대비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을 사야죠. 그런 금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시장이 네. 2000년, 2018년, 2008년, 2022년 이렇게 4번 약세장 베어마켓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 음.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투자했으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무섭다. 그런 끔찍한 장이 왔을 때 그때마다 금이 급등했거든요. 왜 그랬나 이렇게 물으면 답은 없어요. 종이 지표로 만든 뭐 기업의 가치라는 게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어. 라는 이 절망감 속에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이런 본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 금속대기한테 간 거죠. 음흠. 근데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아유 뭐 이번이라고 다르겠나. 우리 인간들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머니교로 갑자기 갔다가 홀리했어요. 갑자기 홀리해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홀리해질 거 아니에요. 음. 갑자기 또 명절이 다가왔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금이 또 새로운 우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디지털 금이라는 뭐 동의하지 않으실 표현 같은데 코인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가 묻으면 근처도 가면 안 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게 트럼프 리딩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적어도 코인은 트럼프가 리딩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을 뭐 디지털 가상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정작 그 10월 10일로 날짜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날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또 한 번 부과하기 직전 이틀 전에 갑자기 이더리움 25 땡땡땡 계좌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 불과 이제 그 뒤 며칠 지난 다음에 코인 업계에서 우리 돈 20조에 달하는 청산이 발생해서 그 이더리움 그 계좌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누굴까? 네, 누굴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부르거든요. 트럼프 인사이더 웨일. 아, 화이팅. 그러니까 누가 뭐 거대한 조만장자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야. 걔가 저 트럼프 땡땡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코인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암호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탈중앙화. 그렇죠.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만들어 나가던 버냉키 주도의 미 연준을 보면서 야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현금을 살포해서 저 부도덕한 월가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저짓거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 반감이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에 대한 공감이 이런 디지털 화폐 또는 크립토 시장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통령님이 털어먹기 위한 시장이었나? 그 가문이 우리를 먹었네? 그리고 저 사람은 리딩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기대랄까 꿈이랄까 메인 연대는 가치가 훼손됐다. 훼손됐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 몰랐냐? 그리고 몰랐어요. 그 코인 웨일들이 얼마나 많은 코인을 독점하고 있는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했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사토시 등등등등등이 초기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중에 이런 인사이더들이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믿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호화폐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신뢰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뭐 하고 믿을 수 있는가? 정치인의 말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왜 탈중앙화를 외치던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순간 코인은 날아간다고 좋아했는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이고 코인은 나스닥 10배 레버리지 상품이지 저걸 뭐 골드에 대한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서로 아는 처지에 그 마케팅 용어를 방송에서까지 저는 쓰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이제 코인의 철학적 토대에서 벗어난 현실 세계의 코인이라는 거는 짚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과 현실을 구분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또 내년 뭐 여름 정도에 또 막 풀릴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뭐 시행령 이제 좀 뭐 제대로 법이 뭐 효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그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하겠어? 현재도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살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상당 부분 그것의 수요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어떤가요? 뭐 그걸 위해 금리를 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지향이라기보다는 또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유동성 폭발과 모든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 달리는 그러니까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서 그렇군요. 정책 금리를 인하해 놓으면 지금 국채 사놓으면 돈 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그쪽에 수요가 생길 테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요. 아까 또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 가운데 그러면 좀 두려운데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했을 때 금리 얘기 잠깐 해주셨고 그러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무섭죠. 코인 저 트럼프가 묻었는데 정말 위험하죠. 인플레를 일으키겠다는 자를.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인플레가 실물 인플레로 연결 안 되는 사례를 저희가 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 1% 상위 0.01% 부자들이 흥청망청거리며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쓰고 대저택을 짓고 비행기를 여러 개 사고 그럴 때마다 결국은 경제 전체에 뭔가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최대 리스크는 장기채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SHY나 IF 같이 단기채 쪽에 해지를 좀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네. 국내에는 그게 없어서. 네, 국내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두 개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건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러면 나는 국장에서 단련된 4848로 간다 이러신 분들은 주식에 또 열을 다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 조건들의 한계가 명확하고 왜 이 한계들이 노정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해지가 필요하다. 그럼 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대표님 조금 12월에는 인하고 그 다음번에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시기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내년 5월이죠. 5월 전엔 없어요? 계속 조정은 그럼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전에? 이미 저는 이번에 계기가 만들어졌다. 금리 인하를 된다고 우리 보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미 뚝은 터졌다. 이미 방향성은 잡혔다. 잡혔다.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시장에 또 이렇게 금리가 내리는데 여기서 또 내린다고 하는 경악 속에 IPO 축포가 터지면 아이고 이제 짐도 좀 쌀 준비도 하고 행동 강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열의를 가진 행동가분들은 그 전에 총알을 준비해놔야겠나요? 5월 전에.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부터 하긴 그렇네요. 왜 미루십니까? 그렇네요. 역시 국장에서 다져진 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이 조건들 면밀히 살펴봤고요. 이 조건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따져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5월 전에 한번 보고 5월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안전벨트를 단디 매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